남작의 사냥감. 이것은 캐슬 단편 소설. 아,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마쉬필드 씨.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집주인이 말했다. 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주도한 마쉬필드의 목소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몇 시간 동안 흘러나왔고, 인간 지식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고 놀라운 이론들을 설파했다. 수많은 역설적인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속에서는 찰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쉬필드가 말을 이었다. 반면에 당신이 아까 언급한 사냥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는군요. 조금은 널리 쓰이는 말을 인용해 본다면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것들 중 낯선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리고 사냥 이야기 중에는 생물학적 흥미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죠. 또한 언어학자라면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고요. 게다가 그 사냥이라는 분야의 즐거움을 저도 약간 알고 있기도 해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제 수준은 놀림감이 되겠지만요.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저는 대단한 스포츠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저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기에서 미소를 띠고 있지만 인간과 야수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굉장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트레버 대령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냥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마쉬필드의 깊은 검정색의 눈동자는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호기심을 제외하면 그 어떤 인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눈동자가 즐거운 놀라움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가 창백한 손가락을 뻗어서 집주인이 권한 훌륭한 시가 하나를 집어들고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당시 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부 유럽의 여러 가지 언어들 속에서 피곤해진 내 귀를 쉬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사실 그 이면에는 대응되는 철학적 논점이 하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것은 훗날을 위해서 아껴두기로 하죠. 하지만 그 일은 여기나 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헝가리로 들어가는 길에 나는 아주 예전에 거의 강권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나를 초청했던 호소프스키 남작을 기억하게 되었죠. 아마 트레버 대령님도 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스포츠맨이죠. 일종의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아일랜드 황야 지대의 맥밀의 집에서였어요. 남작의 집은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코비냐에 있었어요. 폴란드 귀족의 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나는 그의 초대를 기억해냈죠. 너무 오래전의 초대였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따뜻하고 나를 향한 열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말하는 사람의 검은 수염 아래로 반쯤은 꾸민 듯한 미소가 잠시 떠올랐다.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맥밀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죠.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아일랜드 아스트럼에 있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집주인은 파이프 담배를 한가롭게 채우면서 7잔째 위스키를 잔에 붓고 단숨에 들이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잠을 자러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남작은 전날 저녁 내내 나에게는 상당한 관심거리였어요. 물론 그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요. 이제 거실에는 나와 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의기소침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여우처럼 넓게 벌어져 있었죠. 그의 충혈된 눈동자는 창백한 얼굴과 잘 대비되었는데 서류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멸스러운 책벌레같이 보일 정도로 창백하게 보였어요. 그런 얼굴이라면 작은 동물 하나를 쫓으면서 더럽고 질척이는 늪지대를 기어다닐 바에는 따뜻한 벽난로 주변에서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을 선호할 듯 했어요. 그런 인상의 그 남작이 내가 아직도 깨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대화를 시작했죠. 자신이 이미 골상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분류되어 내 마음속 박물관 안적절한 위치에 있는 분류 상자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작은 경악했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밤 서재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와 거실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기색을 보이지도 않고 그를 은밀히 관찰했었거든요. 그를 관찰하면서 나는 생각했었죠. 그의 넓은 어깨와 묵직한 가슴, 커다란 머리는 지금처럼 짧고 건장한 팔과 다리보다는 훨씬 더 큰 몸에 어울렸을 거야. 그리고 두꺼운 붉은 머리보다는 짧고 검정색 머리가 더 어울렸을 테고, 그런 몸에 그렇게 크고 깊숙한 노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내면적 훌륭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헷갈리는 모습이었겠지. 그리고 건장한 근육질에 슬라브인의 몸과 서투르지만 쾌활한 표정에 우라랄타인의 깡마른 몸을 가졌다면 더더욱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거야. 확실히 그의 혈통을 본다면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거야.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그는 마자르인과 폴란드인의 형질이 뒤섞여 있어. 운동선수 같지만 동시에 연약한 신경을 가지고 있지. 밑바닥에는 야수 같은 포악함이 존재하지만 넓은 이마를 보면 평범하고 생기 없는 모습이 나타나. 청어 같은 색의 수염 아래에는 턱이 튀어나와 있을 것이고 두개골 전체가 일관되게 두터울 거야.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쉽게 도취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밤에 아름다운 여자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눈꺼풀 속 핏줄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의 작지만 발톱 같은 손이 옷깃을 꽉 잡으면서 뒤틀리더군.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휘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런 식으로 그를 관찰하면서 나만의 상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의 뛰어난 예의범절과 태도,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개성에 매혹되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아주 흥미로워졌죠. 나에게 그리고 당연히 그에게도 흥미로운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낯선 나라에 대한 몇 가지 평가와 민족들의 특성에 대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죠. 폴란드 사람들과 아일랜드 사람들은 개성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없다는 것 같은 말들이었죠. 그가 눈을 반짝이고 일시적으로 이를 드러내면서 아일랜드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폴란드 발라드의 절정 부분을 떠올렸어요. 마치 적과 피로 뒤덮인 이미지 속에서 잔혹함과 관능이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남자의 고향 근처에 도달했을 때 내가 떠올린 기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지극히 완벽한 정중함을 갑작스러운 열정으로 바꿔놓은 기억이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남작의 초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내가 아스드럼을 떠나던 날, 남작과 나는 몇 마디를 말을 나누었고, 그는 책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나라를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자신의 서재 속 가장 좋은 의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나는 체르니우치에서 잠시 길을 멈춘 후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답장을 받았죠. 그리고 나는 눈썰매를 끌고 가장 가까운 도시지만 엄청나게 길고 위태로운 길을 통과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 야니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나의 결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1월의 눈밭을 넘실거리면서 썰매로 달리는 것을 뜻했어요. 작고 더러운 말들이 썰매를 끄는 동안 그들의 귀에 달린 방울들이 수면제처럼 지루하게 울리는 것을 끝도 없이 들어야 했죠. 가는 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는 집시들이 벌이는 소규모 공연이었어요. 지친 말과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들른 간이 숙소는 눈에 반쯤 잠긴 상태였는데도 그런 공연을 하고 있더군요. 그 공연에서 나는 집시들이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와 우라랄타의 어족의 말소리 사이에 연관성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다른 나라에서라면,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라면 집시들은 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른 음조를 연주하죠. 하지만 나중에 그 음조를 글로 묘사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더군요. 우리 일행 중 몇몇은 졸린 기운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시필드 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정말로 신기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대단한 암시들을 풍성하게 함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의 전개를 기다렸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지루하게도 들렸지만 그 자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다. 눈 속에서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던 엄청난 양의 눈이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 썰매를 끌던 마부가 갑자기 흥미로운 늑대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는 당시의 시간대와 환경에 무척 잘 어울렸죠. 한창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던 그가 손을 들어서 북서쪽 회색빛 하늘 아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나무로 뒤덮인 작은 언덕들 사이에 있는 지점이었고, 카르파티아 산맥의 동쪽 끝 부근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저쪽에 야니가 있어요. 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았죠. 우리가 가까이 감에 따라서 해지면서 언덕 뒤로 떨어지고 차가운 구릿빛의 어둠이 전면을 선명하게 감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몇 분만 더 달리면 되는 거리였죠. 잠시 후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검정색의 윤곽을 가진 건물 하나가 보이더군요. 길고 경사진 포플러, 나무로 덮인 길로 접어들기도 전에 겨울에 이른 어둠이 우리 위로 내려앉았고 모든 것들이 회색 안개로 뒤덮여서 유령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죠. 하얀 눈의 광채에서 나오는 어렴풋한 빛만으로 사물을 구분해야 했죠. 우리가 오두막집들이 모인 곳을 지나가는 동안 무지개 색상의 광채와 같은 빗줄기가 몇 번 번쩍였어요. 나는 거대한 황야 가운데 커다란 괴물이 조용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앞으로 커다란 사각형의 건물이 보였는데 그 건물 주위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노란색 불들이 건물의 창문들 사이로 내비치더군요. 정말 높고 넓은 육중한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보는 동안 우리 귀로 났고 굵직한 불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때서야 기이한 환경에 일종의 현실감을 부여했어요. 남장님의 멧돼지와 늑대 사냥개들이에요. 우리 마부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늑대 울음소리와 개들이 짖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찢었지만 마부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저택의 문 앞으로 지친 말들을 밀어넣었죠. 그리고 말들이 휘청거리면서 발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몸을 제대로 가눠서 저택의 현관 앞에 내려설 수 있었죠. 어떤 점에서는 어느 나라의 마부든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이었죠. 나는 꼿꼿한 자세로 위험을 지키면서 초인종 소리에 누가 응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피곤에 지치고 추위에 떨면서 의기소침해진 나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잘 가꿔진 저택에 사는 다소 위험해 보이는 남작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환대의 수준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안락함이 얼마나 주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지저분한 복장을 한 몇 명의 마구간 하인들이 나와 내 썰매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불결한 냄새와 순종적이지만 야만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망스러운 예상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 내 앞에는 영리해 보이는 시종과 엄숙하게 차려입은 집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치 영국 고급 주택지구에서 방금 전에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문 안쪽으로는 온갖 색으로 치장된 따뜻한 방과 복도들이 보였고 이곳저곳에는 조각상과 홍덕 인형들이 놓여져 있었고 발 아래에는 귀한 가죽으로 장식된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더군요. 경악에 차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안심하면서 나는 집사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불행히도 자신의 주인은 저녁 식사 시간에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과의 말을 했어요. 나는 커다란 방들을 지나쳤는데 가면 갈수록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는 공간이 나타났죠. 바깥의 황량함과 내부의 사치스러울 정도의 호사스러움으로 인해서 생긴 기이한 마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림이 걸린 넓은 거실이 얼핏 보였는데 특별하지만 경탄할 만큼 잘 그려진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들 사이로 멧돼지와 야생소들을 거칠게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화려한 방으로 안내되었죠. 그 방에는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물건들이 과도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커다란 난로 안에서는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합판 조각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낮은 탁자 위에서는 향기로운 러시아 차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이토록 황량하고 외로운 조야한 야생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우아한 차가 준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죠. 물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세계 시민을 지향하는 집주인의 취향이 잘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불길이 일렁이는 벽난로 앞에서 차를 2잔 정도 마시자 몸에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정신적인 평형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는 프랑스인 하인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남작의 하인인 그는 내 가죽 트렁크를 열고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숙련된 눈에 의하면 그는 나와 잡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된 상태였어요. 주인님은 외출 중이시죠? 그에게서 말을 꺼내게 하는 데 있어서 가벼운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맞습니다. 주인님은 외출 중이세요. 그는 절망 속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었어요. 호의적이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나라 출신의 말이라는 것을 참고해줘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점심 식사 도중에 토지관리인이 남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서둘러서 외출을 하셨죠.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남작 부인님은 약간 문제가 있으시지만 남장님이 돌아오신다면 맞으실 정도는 될 겁니다. 아, 부인. 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당신 주인이 결혼을 하셨었나요? 언제? 아름답고 매혹적인 타타르 여자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대답이 돌아온 순간 나의 환상은 무참히 깨졌어요. 아, 그럼요. 하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투 속에 뭔가 특이한 느낌이 있었죠. 맞습니다. 주인님은 결혼하셨어요.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신 것은 영국을 다녀오셨을 때였죠. 영국 여자분. 처음 든 생각은 일종의 동정심이었죠.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 이틀은 마차를 몰아야 도착할 수 있는 이 황량한 곳에서 호소프스키, 남작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외로운 영국 여자. 하지만 바로 나는 생각을 바꿨죠. 어쩌면 그녀는 남작의 검붉은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의 얄팍한 예의범절도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딱 기사도 정신을 보여줄 정도로만 얄팍한 그의 예의범절과 교양 말이에요. 아니면 남작의 내면에 존재하는 난폭함에 그녀가 이끌렸을 수도 있죠. 가끔씩 아름다운 여성들이 남성의 포악한 야성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죠. 나는 그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여자가 이런 곳에 머무르기에는 그리 음산하지 않은 계절이겠군요. 하인이 어깨를 으쓱댔죠. 거의 열정적으로 보일 정도의 몸짓이었죠. 음산하며 남장님 자신은 음산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시죠. 다만 불쌍한 남작 부인께서는 하늘과 땅의 온통 눈으로 덮이고 바람과 개들의 울부짖음만이 그녀를 즐겁게 하는 계절이 되어도 부인은 같이 데리고 놀 아이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으시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인님이 부인분을 고향으로 데리고 왔을 때 집 전체가 즐거움에 쌓여 있었어요. 부인분을 맞기 위해서 저택 전체를 새로 장식하고 모든 가구와 장식물들을 새로 마련했었죠. 손님분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야 해요. 정말 떠들썩한 파티가 벌어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런 시골 지방에서는 드문 일이죠. 아,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매달 새로운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파티와 썰매 타기, 무도회, 그리고 페테르부르크와 비엔나로 가는 여행 등등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근처에는 멧돼지와 늑대들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작 부인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물론 이런 말은 하인에게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가 하얀색 넥타이를 내 칼라 주위로 돌리고 내 턱 아래에서 꽃잎처럼 화사한 모양으로 묶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 하인의 말을 제대로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쏟아낼 것이 엄청나게 많은 듯 했어요. 하지만 나는 천천히 방을 나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긴 복도로 들어섰어요. 그러는 동안 나는 매우 희귀하지만 무례한 것은 아닌 호기심에 사로잡혔어요. 코소프스키, 남작과 같은 사람을 사로잡은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과도한 생각과 추측 등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주 길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돌로 만든 깃발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내 근처에 있던 작은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작고 땅땅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갈리시아 출신 농부와 같은 거친 피부를 가지고 거친 털모자를 쓴 그가 서둘러 뛰어나오다가 거의 내 팔에 안길 뻔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아는 모든 폴란드어 단어를 동원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그 사이 분노에 찬 노란색 눈동자와 붉은 수염이 보였고 나는 바로 그가 코소프스키 남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방해를 받은 난폭한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거칠게 털모자를 눈썹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서 사라졌어요. 마치 야생의 멧돼지가 뛰는 듯한 모습이었죠. 손님과 집주인 사이에 첫 번째 만남치고는 참 기이한 경험이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들이 걸려있는 방으로 되돌아간 나는 다시 내 침실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추측과 의심, 호기심들이 떠오르면서 내 생각에 풍성한 양식을 제공했죠. 그때 침실 앞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절대로 잘못 본 것이 아니었죠. 흔들거리는 등불빛 때문에 커다란 방은 비교적 어두운 편이었어요. 붉은 빛이 도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나는 벽난로 곁에 있는 마른 형체 하나를 겨우 분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다가섬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우아한 모습의 여자로 변했어요. 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벨벳 가운을 입은 여자가 한 손은 벽난로 위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채로 나무가 불타오르는 난로불을 내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죠. 예전부터 친구들은 내가 고양이처럼 조용하게 걷는다고 말하고는 했었죠. 나로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하튼 내가 걸어다니는 카페트는 발걸음 소리를 작게 만들 정도로 두터운 것일 수도 있죠. 내가 아주 가까이 다가선 다음에야 그 집의 부인은 내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거칠게 움직이더니 어깨 너머로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녀의 목 주위에서 맥박이 뛰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마치 겁에 질린 새처럼 보였어요. 바로 다음 순간 그녀가 손을 내밀면서 달콤한 영어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귀도가 그린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화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그녀의 얼굴이 아름답게 변화하더니 초상화 속 여인처럼 우아한 미소를 그리더군요. 이전 2년 동안 나는 내 나라에서 온 사람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언어의 단어 하나를 내뱉는 것조차 힘들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나는 중얼거리면서 보통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다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듯 하더군요. 잠시 후 미소에 잠긴 한숨을 쉰 그녀가 슬픔이 뒤섞여 있지만 최대한 쾌활하게 보이려는 어조로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변했나요, 마시필드 씨? 그녀가 나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녀의 나이팅게일 같은 목소리 덕분에 황량한 나스드럼의 어두운 밤이 구원을 받았었고 그녀의 햇빛 같은 아름다움, 심지어는 나의 냉정한 미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은남자들의 꿈속에서 언제나 다시 나타났었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맞아요. 그녀의 허리는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그녀의 목은 따뜻한 윤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가느다란 손톱으로 장식된 그녀의 손가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을 잡고 진정한 영국인처럼 힘차게 악수를 했어요. 폴란드 스타일의 예의 격식이었다면 나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는 권리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나는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진실됨을 가지고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죠. 제가 보기에는 유감스럽게도 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그녀는 불안하게 보이는 동작으로 내 시선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 뿌리까지 얼굴을 붉혔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자신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라고 대답했어요. 그 누구도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금방 계산해 본 결과 그 당시 그녀는 겨우 22살이었죠. 억지로 꾸며낸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히 변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뭔가 대꾸할 시간도 주지 않고
화제를 옮겨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암시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저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죠. 한동안 그녀는 비엔나와 바르샤바, 먼 곳에 사는 친척들, 그동안 자신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방황했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자주 놓치고 내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저 그녀 자신의 말과 어울리지 않는 애처로운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녀만의 화려한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쓸쓸하게 느꼈는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나라 출신의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약간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녀가 공허한 시선을 나에게로 옮겼어요. 나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을 지었죠. 이곳을 지루하다고 여기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남편은 이런 시골 생활과 스포츠 취미에 몰입해 있어요. 이번 겨울에는 특히나 그런 것 같군요. 요즘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았죠. 여기에는 총과 말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군요. 그때 우리 뒤쪽에 있는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작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흠잡을고 섰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가 몸을 돌려서 남편을 바라보기 직전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두려움을 알아차렸어요. 아니 어쩌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 같은 느낌이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녀가 떠올린 감정은 먹이감이 자신의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보이는 듯한 공포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바로 사라졌고 그녀가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공포심의 여운이 그녀의 몸짓 속에 남아있었죠. 아마도 남작은 러시아 남자들이 그러듯이 가끔 그녀를 때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영국 여자인 그녀가 소심하게도 그의 행동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불행하게도 내가 부부 싸움의 와중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었고요. 남작은 나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과장되게 느껴질 정도로 예의를 갖춰서 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태도는 그녀의 약간의 싸늘한 반응과 비교될 정도로 극진했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잊은 듯한 태도였어요. 그는 나의 말을 단정하게 듣고 열정적으로 나의 말에 반응했고 거의 정열적으로 오래전에 우리가 만났던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은 경험들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확실히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예의범절과 정중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인의 손에 키스했고 부드러운 미소와 절도 있는 몸짓을 가지고 부인을 대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것이 꿈이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거친 피부를 가진 짐승 같은 남자가 이토록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내 부인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더니 몸을 돌려서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우리 손님 만쉬필드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려. 만쉬필드 씨라면 눈을 뜰 때마다 다른 사람은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라면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내 서재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거예요. 우리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들에 대해서 그러듯이 말이에요. 만쉬필드 씨,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인종 배경을 가진 여자들이 많답니다. 거기에 마녀들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 비정상인 성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야니에 있는 모든 물건과 물질들, 남자, 여자들은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죠. 당신이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나로서도 기쁘군요. 왜냐하면 내일 제가 집을 잠시 비워야 하기 때문이죠. 늑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늑대들은 이번 겨울에 유난히 해를 끼치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을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기분이 굉장히 찝찝할 듯 합니다. 게다가 만시필드 씨,
당신이 오늘 여기로 오면서 그것들 사이를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기쁜 어조로 덧붙였죠. 이런 계절에 우리 지방을 떠도는 사람의 목숨은 쉽게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재빨리 설명을 마친 그가 부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서 거의 기절을 할 듯 보였어요. 그녀를 보는 그의 시선이 탐욕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아니 어쩌면 그 시선은 걱정스러운 감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쳐다보는 것일 수도 있었죠. 이런, 바이올렛,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하잖아. 정신 차려요.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의 격동이 느껴졌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남자는 정말로 모범적인 남편이군. 그녀가 자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는 듯 했어요. 이렇게 예민한 여자들은 많은 경우 그 내면에 예기치 못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여보, 괜찮을 거예요. 남작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늑대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신경이 뒤흔들릴 정도라면 마시필드 씨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폴란드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인은 조금 심약한 편이죠. 마시필드 씨. 그가 나를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었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격에 빠진 거죠. 물론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요. 아니면 그가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녀가 이를 악물고 흐느낌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남작은 목 깊숙이 웃음소리를 내면서 즐거운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서서 팔을 내밀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내 팔을 잡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그녀의 남편은 훌륭한 대화 기술을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차츰 그녀의 뺨에 혈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녀의 눈동자의 활기가 돌아왔어요. 만약 그녀가 샴페인을 연거푸 들이켰고 그런 점에서 그녀의 변화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면 당신들은 내가 굉장히 직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그녀는 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작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명백했죠. 그녀의 쾌활함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의 흥분처럼 보였고 그녀의 웃음소리 속에서는 병적인 히스테리가 느껴졌어요. 완벽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외국 스타일로 자리를 옮겨서 거실로 갔죠. 남작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아서 폭군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음악을 연주하라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이마에 핏줄이 부풀어 올라서 밧줄처럼 위로 튀어나왔죠. 식사 테이블에서 마신 와인이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었죠. 심지어는 무감각한 나의 몸 안에서도 와인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얌전하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이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분위기와 열정, 완벽한 기교에 대해서 나는 그전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더군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그대로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침묵을 지켰어요. 그녀의 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 자신이 음악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확실히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음악 속에 던진 것이었죠. 노래가 끝난 후 청중인 우리 두 사람은 보기 드물게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작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브라보. 정말 부드러운 음악이었어요, 여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노래군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프랑스 노래예요. 다른 방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기 전에 마시필드 씨 앞에서 슬라브 노래를 하나 불러줘요. 반드시. 그녀가 혼자만의 공상 속에서 깨어나고 얼굴을 붉혔어요. 그리고 잠시 쉼 후 건반 몇 개를 두드려서 간단한 화음을 내더니 기이할 정도로 달콤하고 극도로 감성적인 러시아 노래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슬라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심대하고 영원한 우울함을
기이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노래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가 끝나자 남작이 나에게 물었어요. 이런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요. 시적이지만 짓밟히고 그 속에서 묵묵히 체념한 사람들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대답했죠. 남작이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여기 분석가, 심리 분석가가 있군요. 마시 필드 씨, 이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만적인 우리가 과도하게 문명화된 서구 사람들보다 사실주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다가선 것이 아닐까요? 그가 말했어요. 그때 남작 부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주 지친 듯 보였어요. 그녀의 눈 주위에 짙은 갈색의 그늘이 보였죠. 이제 피곤하군요. 그녀가 마른 입술로 말했어요. 마시필드 씨, 제 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실례해요. 아, 가서 자도록 해요. 어서 빨리 가요. 그녀의 남편이 쾌활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그녀가 방금 전에 자신이 부른 러시아 노래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잘 자라, 나의 작고 하얀 비둘기야. 잘 자라, 나의 순진하고 부드러운 양아. 그녀가 서둘러서 방으로 나섰고 남작이 크게 웃더니 나를 친근하게 감싸 안고서 담배 도구가 모여있는 작은 서재로 안내했어요. 그는 안락 의자로 나를 데리고 가서 묘사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시가와 터키식 파이프를 내 앞에 꺼냈어요. 바로 앞작은 테이블 위에는 목이 없는 플라스크와 비이커가 매혹적인 모습으로 놓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피울 시가를 고른 후 나는 남작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몇 마디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더니 그의 태도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마시필드 씨. 그가 내 눈을 쳐다보면서 뭔가 격정에 휩싸인 정중함을 가지고 말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늑대 추격전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온 짐승들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는 깍듯한 예의 발음에 이어서 포악한 잔인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문명화된 남자가 자신의 내면 속 야생적인 남자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남장님, 내가 말했어요. 나는 여기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한 것 같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나는 새롭고 이상하고 뭔가 야생적인 것들에 흥미를 느끼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늑대 무리 사냥을 목격할 기회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는 않겠죠. 당신을 따라가게 해준다면 절대로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처음에는 그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는 아까의 말을 반복했고 마침내 그가 크게 웃으면서 탄성을 내뱉었어요. 세상에나 당신의 용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내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면서 그가 외쳤어요. 당연히 우리를 따라 오셔도 돼요. 당연히요. 그가 말을 반복했어요. 당신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사냥을 볼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을 영국에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늑대는 보기 드문 사냥감이거든요. 그가 말을 덧붙이면서 나를 음흉하게 쳐다보았어요. 늑대들을 사냥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 사이로 세상의 것 같지 않은 사냥개들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그 개들의 주인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가 그날 밤에 어둠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어요. 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외쳤어요. 그가 짧고 강한 이들을 앞으로 드러내자 기대에 가득 찬 즐거운 미소를 짓는 개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보였어요. 저것들에게는 음식이 아주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저 개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시필드 씨,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앉을 수 있으시죠? 만약에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훌륭한 친구들이 한순간에 당신을 갈갈이 찢어 놓을 겁니다. 정말 조각조각 낼 수 있거든요. 그가 과도하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잡아 채서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수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굴러 떨어지지 않고 말을 제대로 탈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구제불능이겠죠. 그가 말하는 방식에
약간 자극을 받은 내가 대답했어요.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코사크 기병대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도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영웅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직접적으로 말하셔도 됩니다. 오, 이런. 그가 불안하게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당신 스스로 책임질 일이죠. 나는 이미 경고했으니까요. 이제 가서 준비를 하고 오세요. 가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나는 그 추격전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내 피가 끓어오르더군요. 아까 저녁에 먹은 남작의 토케이 와인이 내 피를 휘저은 듯 했어요. 나는 방으로 가서 한밤중에 거친 일에 어울릴 만한 옷을 찾아서 갖춰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긴 여행 내내 계속 가지고 다닌 쌍발 권총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내가 거실로 돌아가자 남작이 긴 가죽 장화를 신고 박차를 달고 있더군요. 그는 긴 의자에 다리를 쭉 뻗어서 걸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불이 붙지 않은 시가를 씹으면서 시선을 천장에 고정시킨 채 그는 뭔가 생각의 흐름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 침묵이 깊숙하게 내려앉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점점 공기에 압력이 느껴지는 불쾌한 분위기가 되어갔죠. 내가 들고 있던 치북 터키식의 긴 담배 때 역자주의 연기와 그것이 가져오는 이상한 이미지에 실증이 난 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내 옆에 있던 남작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목구멍 너머로 절반쯤 억눌린 기이한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더군요. 그가 꼿꼿하게 서서 벽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 너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가 듣는 소리를 향해서 그의 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잠시 후 갑작스럽게 서두르면서 소리 없이 하지만 힘차게 그가 등불을 불어서 껐어요. 아무런 사전 동작도 보이지 않고 재빨리 무거운 커튼을 당기더니 커다랗고 높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쳤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들이치고 밝은 달빛이 내 기억에는 볼록한 모양의 하얀 달이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깥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언덕 아래까지 하얀색 평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남작은 열린 창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추위 속에서 못 박힌 듯 보였어요. 나는 추위 때문에 이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남작이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뭔가를 듣기 시작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대한 눈밭 위에 깔린 정적은 정말로 끔찍하더군요. 심지어는 개들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때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방울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희미해서 나는 그것이 환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명료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처를 지나치는 썰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울 소리는 정적 자체보다도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나의 둔감한 감각으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집주인의 굽은 목을 보는 순간 그가 전에 없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마침내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방울 소리가 아니라 눈을 박차고 달리는 말발굽 소리였어요. 간간이 들리는 흐릿한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저택의 안에 머물던 고요함 사이로 문을 닫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냥개들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울부짖음과 거친 울음이 뒤섞인 끔찍한 합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들이 내던 소리 같았죠. 이제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집주인이 창문에서 돌아서더니 내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마시오라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어요. 몇 초 동안 그의 강철 같은 발톱에 잡힌 채 나는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손을 풀면서 나에게 의기양양한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추격전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문 쪽으로 급하게 달려나갔어요. 나는 앞에 놓인 술병 하나를 잡아채서 아라크를 한껏 입을 머금고 그를 따라서 달려나갔죠. 내 앞에서 울리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뛰었죠. 우리는 에버스의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의 복잡한 복도를 뛰고 또 뛰었어요. 잠시 후. 하지만 나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진 시간 후 앞쪽에 활짝 열린 문이 보였어요.
코소프스키 남작의 달빛이 꽂히는 정원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나가면서 앞길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문을 통과했을 때 그는 이미 깊어가는 어둠 속을 달려서 활짝 열린 마구간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마구간 문 근처에서 나는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구간 안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 남자가 하나 뛰어나오더니 안장에 얹혀진 말 한 마리를 끌고 나왔어요. 말에 올라타면서 남작이 거칠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다시 안으로 뛰어가서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나왔어요. 그 말은 아마도 그 자신이 타고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가 등자를 손으로 잡고 내가 말에 올라타는 것을 도왔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고 코사크인 마부가 우리가 빠져나간 마구간의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가 문 안쪽으로 사라지면서 잠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나 역시 달빛에 비친 그의 흉터 가득 찬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하더군요. 남작이 기운차게 말을 몰아서 개 사육장을 향해서 달렸어요. 사육장 안에서는 이미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로 요란했어요. 남작의 거대한 종말을 따르는 말에 몸을 맡긴 채 나는 그가 정말로 솜씨 좋게 사육장의 잠금 장치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몇 번의 손짓과 채찍을 휘둘러서 문을 여는 동안 안에서는 사냥을 준비하는 야수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땅을 박차면서 난리쳤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것들 눈빛에서 번들거렸어요. 남작이 활짝 웃으면서 사육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의 아름다운 것들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7, 8마리의 괴물 같은 야수들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종류의 사냥개들이었죠. 황갈색의 매끈한 털과 긴 다리, 넓적한 얼굴, 긴 꼬리, 넓은 가슴을 가진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의 공포스러운 덕은 갈망의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 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웃음을 그치지 않은 남작이 사냥용 채찍을 난폭하게 휘둘러서 그것들을 때렸고 그것들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분노의 울부짖음으로 반응했어요. 남작은 불안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종말을 다루면서 동시에 완벽한 솜씨로 잔인한 채찍을 휘두더군요. 그가 난폭하게 움직이는 사냥의 동료들을 저택 담 너머로 내보내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서 달렸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안장 아래로 몸을 숙이고 눈 위에 남겨진 흔적을 조사했어요. 그 흔적은 내가 이용한 길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도로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초 후 사냥개들이 그 흔적 근처로 몰려들더니 커다란 뱀처럼 생긴 꼬리를 흔들면서 코를 땅에 박고서 흥분에 컹컹 찢어댔어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말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장만큼 날카로운 시야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가 늑대들의 흔적을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까 들었던 썰매의 방울 소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떨었어요. 갑자기 코소프스키가 멈춘 자세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낮은 털모자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하얀 빛에 비춰진 그것은 인간의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냥개들이 늑대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나가자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그 뒤를 따랐죠. 하지만 몇백 미터도 달리지 않아서 개들이 비틀거리고 뒤로 처지고 멈추더니 음침한 소리를 내면서 앞뒤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냄새를 잃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남작이 고삐를 그에 잡아챘고 다행히도 내 말 역시 잘 훈련된 것인 듯 그의 옆에 멈춰 섰어요. 우리는 전나무와 낙엽송들로 둘러싸인 커다란 도로가 굽어지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서 사냥개들이 서로 코를 마주대고 미친 듯이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눈은 뭉개져서 아래에 땅이 드러나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랗게 휩쓸린 자국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썰매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만들어진 흔적처럼 보였어요. 그 너머로는 2개의 날을 가진 썰매 자국과 규칙적으로 남겨진 말발굽 자국이 남아 있었죠. 나는 예기치 못한 혼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작은 갑자기 악마에게 홀린 것처럼 사냥개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갈기면서 새로운 흔적을 따라가라고 명령했어요. 그가 내는 외침 소리는 너무나도 흉폭해서 인간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지 못할 정도였죠. 실망한 개들은 새로운 흔적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을 일켜하지 않았죠.
하지만 몇 초 정도 망설이다가 개들이 새로운 명령을 이해하고 맹렬한 속도로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개들을 따라서 달렸어요. 무지몽매한 여행자들을 구하는 것이 남작의 목적인가라는 불명확한 생각이 희미하게 내 마음속에서 깜빡였어요. 차가운 밤의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던 내가 남작에게 겨우 접근해서 무슨 생각인지 소리쳐 물었죠. 그는 몸을 반쯤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앞에는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너무 현란해서 나에게는 오히려 앞에 넓게 펼쳐진 깊은 어둠만이 보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냥개들이 넓게 퍼져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개들은 이미 흩어져서 몇 마리는 오른쪽 앞으로 달리고 나머지는 우리 바로 앞을 달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가 속도를 올리자 차가운 얼음 바람이 내 얼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고 차가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면서 나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나는 보이지도 않는 사냥감을 쫓는 추격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지친 나머지 현기증을 느꼈고 부끄럽게도 겨우 안장 위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서 커다란 썰매의 검정 윤곽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자꾸 감기려는 눈을 감각이 없어지는 손으로 비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썰매와의 거리를 좁혔어요. 남작의 지옥에서 온 개들은 이미 몇 번만 도약하면 썰매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바로 나는 썰매 위 사람 2명의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한 명은 썰매 위에 서서 채찍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들을 독려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미 반은 얼어버린 나의 두뇌 속에서 거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들었어요. 이 불쌍한 여행자들에게 우리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나 혹시 남작이 이야기하던 새로운 사냥 방법이라는 것이 이 여행자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간청하는 노는 경고하는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코소프스키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짜 혼족의 일원처럼 소리 지르고 몸을 크게 움직이면서 지옥의 개들을 좌우에 두고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나를 지나쳐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마쉬필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에게 창백한 미소를 보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제 청중들은 졸음을 느끼지 않은 듯했다. 그가 시가의 재를 털더니 다시 입에 물었다. 그리고 건조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카르파티아 산맥의 남작에게도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었다고 느꼈음을 고백해야겠어요. 여행자가 우리들의 사냥감이었어요. 하지만 야니의 군주 호소프스키 남작이 왜 사람을 사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의 힘을 모아서 그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나는 박차와 채찍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어요. 내가 그에게 접근하는 동안 썰매 위에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어요. 썰매를 몰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자세로 앉았고 그의 동료가 고삐를 휘더니 달빛 아래에 권총의 파란색 총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리고 노란 불꽃이 튀고 썰매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냥개 한 마리가 옆으로 굴렀어요. 남작이 욕설을 퍼붓더니 안장 아래쪽으로 몸을 숙이고 남아있는 사냥개들을 독려하는 고함 소리를 쳤어요. 네 마리 총소리에 공포에 질려서 통제할 수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썰매를 탄 사람들 옆까지 밀려나갔어요. 바로 다음 순간에 그 권총이 나를 조준했죠.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냥개 중 한 마리가 내 말 가까이까지 달려오는 것을 본 내가 권총을 꺼내고 개를 향해서 발사했어요. 권총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두 개의 총열을 모두 발사했어요. 그리고 개의 등이 부서지면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죠. 썰매를 탄 여행자들이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거든요. 흥분이 압축적으로 흐르는 순간에 우리의 감각은 특이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에 몰입되는 경향을 보이죠. 나는 그 썰매 위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꼿꼿하게 선 그는 생명의 위협이 몰려오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잘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고 절망적인 동시에 돌처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국 남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료는 남작의 부인이었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썰매에 방울을 떼고 달리는 이유를 깨달았죠. 이렇게 말로 하자니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죠. 내 권총에서 쏟아져 나온 거대한 폭발음으로도 뒤를 달리고 있는 남작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가 저주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내 옆으로 달라 붙더니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 다음 그가 고삐를 팔에 휘감더니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그가 환한 손을 뻗어서 내 오른발을 꽉 잡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안장에서 뛰어내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설매에서 권총 소리가 났어요. 남작의 말이 옆으로 펄쩍 뛰더니 비틀거렸고 내 발을 강하게 잡고 있던 남작은 안장에서 뒤틀리듯 떨어졌어요. 하지만 남작의 말은 바로 균형을 회복했고 내 발을 잡고 있던 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겁에 질리고 상처 입은 말이 거칠게 오른쪽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눈 위로 말이 흘리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남작은 고삐를 쥔 채 옆으로 누워서 빠르게 달리는 말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가 고삐를 끌어당겨서 다시 안장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끔찍한 계획을 짜면서 남작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드러나는 중이었죠. 사냥개 중 한 마리가 이 와중에 뒤로 뒤처졌다가 다시 앞으로 나섰는데 뜨거운 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개는 원래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 끌려가는 남자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다른 개들도 새로운 냄새를 쫓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을 세우고 새로운 추격전이 시작된 경로에서 남작을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밤의 공기 속으로 말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개들의 무리가 흐느끼는 듯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쳤어요. 그리고 길게 비명소리가 울리더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저기 멀리 어디인가에서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포소프스킨 남작이 자신의 굶주린 개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나는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공포의 순간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하얀 평야 위로 검은 썰매의 윤곽선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초조함과 호기심, 공포가 뒤섞인 어조로 우리가 물었다. 그 어조에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나 마시필드가 다리를 꼬면서 옅은 승리감을 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표현한 것에 만족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말을 반복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내가 어떻게 그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가 없을 듯하군요. 그리고 남작의 하인들에게 그날 밤의 우울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과 놀랍게도 그들 모두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코사크인 마부를 선두로 해서 모두가 남작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할 이야기가 유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나는 개들이 남작의 몸을 거의 대부분 먹어치워서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작은 개들의 굶주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먹이를 줬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작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잡아채서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운명이 내가 아닌 남작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었죠. 물론 썰매에 탄 두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다행이었고요. 나는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요. 마시필드가 잔을 비우더니 말을 이었다. 참혹한 운명이 강타한 커다란 저택을 본 순간 내가 느꼈던 모든 감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뢰가 되겠죠. 그 저택은 안주인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장식되었지만 그 안주인은 그것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나 자신의 습관처럼 그 모든 사건을 철학적으로 반추한 결과물 역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드라마의 첫 번째 막에 대해서 내가 추론한 것들, 다시 말해서 남작의 의처증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황량한 시골에 가둬두기까지 우리의 영국 여자가 견뎌야 했던 시련, 그녀가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들, 그녀의 영국 연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남작이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사전에 알아냈는가 등에 대한 나의 추측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했겠지만 나는 야니의 저택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안주인의 도주를 알아 차리기 전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빨리 떠나야 하는 이유를 수긍해줬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중 한 명이 물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녀의 남동생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조용히 웃은 후 마시필드가 말했다. 신기하게도 몇 주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던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까운 자리에 앉은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아주 젊어 보이는 목과 어깨를 가지고 있었지만 회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회색이 되었다기보다는 서리가 앉은 은처럼 경쾌한 회색이었어요. 그녀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호기심이 든 나는 오페라 글라스를 들어서 그녀 쪽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녀가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카소프스키 남작 부인이었어요. 그녀의 젊은 머리카락이 회색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쾌활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갑자기 내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비극적인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 옆에는 썰매에 앉아있던 젊고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뭔가 군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어요. 그날 밤 내내 나는 그 두 명을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 하나가 그들이 앉은 자리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연극이 끝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나는 그 친구를 불러 세웠죠. 그 회색 머리를 가진 여자가 누구지? 내가 친구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심드렁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하더군요. 런던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인들이지. 엄청나게 이뻐. 그렇지. 남자는 비엔나에 파견된 근위대 소속이었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회색빛 머리라니 정말 이상해. 그치? 그래도 그녀에게 잘 어울리기는 해. 그들이 사귀던 중에 그녀가 러시아 출신인 누군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는 황량한 시골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아마. 하지만 아시잖아요? 마시필드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만약에 원한다면 당신들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군요. 남작의 사냥감. 이것은 캐슬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엔.